옛날 상주에 어느 마을에 김씨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유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한 가지 남다른 취미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희귀한 물건들을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씨는 친구로부터 도깨비의 요술 방망이가 어렵게 구할 수 있고 그것을 손에 넣으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단호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술 방망이를 손에 넣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마을의 원로들을 찾아가 필요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마침내 김씨는 한 원로에게서 상주 인근에 오래된 도깨비가 살고 있으며 그 도깨비가 때때로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지만 항상 자신의 방망이를 가지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편 도깨비는 그날도 습관처럼 김씨의 마을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장난을 치는 것을 좋아했으므로 어둑어둑한 저녁 무렵에 많은 이들이 지나다니는 마을길에 나타나 종종은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김씨의 소식을 들은 도깨비는 한바탕 재미있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예감하고는 그에게 다가올 혼란한 일들에 대해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어느 날 김씨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수단을 동원하여 도깨비를 찾아 나섰습니다. 밤마다 인근 산과 들판을 돌며 도깨비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달빛 희연하게 비추는 밤에 들꽃밭에서 요술 방망이를 든 도깨비와 마주쳤습니다. 김씨는 도깨비에게 다가가 극진히 인사를 하고는 자신이 그 방망이를 절실히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도깨비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흔쾌히 방망이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걸 원한다니 무척이나 용감하구나. 도깨비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 방망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내가 제안하는 게임에 이겨야 방망이를 너에게 줄 수 있어. 김씨는 말을 듣고 의욕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게임이지? 도깨비는 눈을 찡그시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술래잡기다. 너와 내가 이 마을을 돌며 술래잡기를 할 것이다. 너의 손이 나에게 닿기 전까지는 방망이를 받을 수 없어. 하지만 너에게 특별히 기회를 주지. 3일 동안 도전할 수 있으며 매일 밤 자정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나를 잡으면 된다. 말했다시피 김씨는 이 흥미로운 제안을 받아들였고 즉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김씨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온갖 지혜를 짜내 도깨비를 잡으려 했습니다. 반짝이는 달빛 아래 그는 도깨비의 빨란 시간과 흔적을 쫓아갔지만 도깨비는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이 도래할 때쯤 쓰러져 버렸습니다. 둘째 날 김씨는 마을에서 구한 비밀의 지도를 통해 도깨비가 출몰하는 장소를 예측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는 그의 머리를 살짝 넘겨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고 김씨는 다시 실패의 쓴맛을 테이스트했습니다. 마지막 날 김씨는 모든 것을 바꾼 전략을 내었습니다. 그는 도깨비를 피할 수 없는 작은 골목에 미끼를 놓고 기다렸고 도깨비가 그 미끼를 확인하려 올 순간이 되었을 때 잠복하여 그를 붙잡으려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끝없는 추격 끝에 김씨는 도깨비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었고 도깨비는 웃으며 요술 방망이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씨는 부유함과 행복을 모두 얻으며 인생을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깨비와의 그 밤을 잊지 않고 때때로 그 골목을 지나칠 때마다 한때 자신의 가장 큰 도전이었던 순간에 미소 짓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며 종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끈기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라는 것을 상기시켜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한반도의 남서쪽에 위치한 남원이라는 작은 마을의 특별한 민속신앙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그 마을 주민들에게 듣과 함께 가슴 찡한 감동을 주었다. 남원의 산자락에는 신비한 기운이 흐르는 숲이 있었다. 그 숲에는 마을의 신성한 수호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져 그 누구도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숲은 또한 사람들을 불리는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 많은 이들을 유혹하곤 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아름다운 목소리와 뛰어난 미모로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던 소녀 아리랑이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외갓집에서 외삼촌과 함께 살고 있었다. 아리랑은 항상 가장자리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가며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 가슴을 울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리랑은 숲에서 특별한 존재를 만났다. 반짝이는 눈을 가진 사슴, 마치 사람의 영혼을 간직한 듯 지혜롭고도 슬픈 눈빛이었다. 그 사슴은 숲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신령이었고 사람의 모습을 곧잘 이해하며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발각되면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운명이었다. 아리랑과 신령 사슴은 묘한 끌림으로 금세 친구가 되었고 아리랑은 매일같이 숲으로 향했다. 둘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며 혼자가 될 필요가 없는 동반자가 되어갔다. 그러나 마을 사람 중 일부는 아리랑이 숲에 너무 자주 간다며 우려했고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숲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마을의 수호신 제레가 다가왔고 숲의 입구는 엄격히 통제되었다. 하지만 걱정된 아리랑은 제리를 무시하고 신령 사슴을 만나러 숲에 들어갔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숲의 경계에 섰던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해버린 것이다. 그들은 아리랑과 신령이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고 신령을 잡아도 힘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리랑은 신령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그만하세요, 그는 나쁜 존재가 아니에요 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아리랑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신령 사슴은 아리랑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임을 알렸고 사슴은 아리랑의 소원을 마지막으로 들어주며 그녀를 축복한다는 말을 남기고 숲의 깊은 안쪽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날 밤 아리랑은 신령 사슴을 보내고 나서 슬픔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소원을 통해 마을에 큰 축복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가 소망했던 것은 마을 사람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로 남원의 땅은 마치 천국과도 같은 축복을 누렸으며 아리랑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일깨우는 전설로 남아 전해졌다. 남원 민속신앙의 이 이야기는 살아있는 생명과 자연에 대한 경의 그리고 순수한 사랑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교훈을 선사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회자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목포 근처에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풍부한 어족 자원 덕분에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때때로 예기치 않은 폭풍과 거센 파도로 인해 어부들의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바다의 수호신 용왕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박씨 성을 가진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에 나가면 항상 풍성한 어획량을 자랑했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의 할아버지는 그에게 용왕께 드리는 특별한 의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다에 나가기 전 해안가에 특별한 제단을 쌓고 용왕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박씨 어부는 항상 이 의식을 충실히 수행했고 그것이 그의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해 이상하게도 마을에 계속해서 심각한 폭풍과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생계가 위협받자 불안해졌습니다. 마을 원로들은 용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기존의 제사보다 더 성대한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마을 내의 귀중한 자원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곧바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것을 기부했습니다. 금, 비단, 도자기 등 모든 것이 모였고 그것들은 바다로 보내져 용왕에게 바쳐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풍은 잦아들지 않았고 바다는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점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씨 어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밤새 기도하던 중 아주 오래전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용왕은 단순한 물질적인 것이 아닌 진심이 담긴 정성 어린 마음을 원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박씨 어부는 용왕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다음날 홀로 작은 배에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는 소중히 간직하던 도자기 그릇에 약간의 물과 함께 작은 밥 한 공기를 담고 그것을 바다에 던지며 용왕에게 진실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간의 진심, 어린 관계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바다의 파도가 잦아들고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심지어 미처 거칠 줄 몰랐던 어둠의 구름도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마을로 돌아오자 박씨 어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더 이상 금이 있는 제단과 물도를 중시하지 않았고 대신 매년 이웃을 위해 서로 돕고 위로하는 마음을 강조한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의미가 깊어졌고 용왕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 내려와 마을의 중요한 민속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왕은 다시는 마을을 괴롭히지 않았고 어부들은 이전보다 더욱 풍성한 어획량을 얻으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훈으로 목포의 땅에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강원도 평창에는 울창한 숲과 맑은 물로 둘러싸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그 숲속에 거대한 나무가 산신령의 거처라고 믿으며 정성을 다해 매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가족이 있었으니 바로 이씨 성을 가진 세 형제였습니다. 첫째 형은 매우 듬직하고 강한 전사로 마을의 치안을 책임지며 주민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둘째는 현명한 학자로 낮에는 농사일을 돕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습니다. 막내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 주변 정번을 그림으로 그려 마을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세 형제는 함께 숲속 깊은 곳에 새로 올라선 바위산을 탐험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평소 본 적 없는 아름다운 호수를 만났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속에서는 찬란한 비늘을 가진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고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신비로운 매력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세 형제는 호수 근처에 앉아 하루를 지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아닌 마치 사람의 말소리 같았습니다. 형제들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고 거기서 자신이 산신령이라 주장하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세 형제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은 운명이었느니라.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사명을 띠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노인은 각 형제에게 그들의 숨겨진 능력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첫째 형에게는 무기를 다루는 능력을 넘어 자연을 이용하여 모든 전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둘째에게는 대자연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지혜를, 막내에게는 예술을 통해 세상 이고난에 맞설 힘을 주었습니다. 형제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능력에 혼란스러워했으나 점차 익숙해지면서 이를 마을을 복도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살고자 하는 데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성공과 헌신 덕분에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형제들의 명성과 가족 이야기는 자손들에게 전해져 내려갔고, 그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평창의 땅이 지닌 영혼과 연결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평창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전설을 가슴에 품고 숲속을 거닐며 자연 속에서 신비와 마주합니다. 이처럼 평창의 삼형제 이야기와 산신령의 전설은 지역의 문화와 전통에 큰 영향을 미쳐 주민들과 방문객들 모두에게 고유한 정체성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선사하고 있습니다.